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한 주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쪽의 상승이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 에너지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1.5%, 가솔린만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2.1% 상승으로 나왔거든요. 한 달 전 CPI 발표 때 EIA에서 올라간 가솔린 가격 대비 CPI에서 가솔린 가격이 올라간 게 한 6%, 7% 정도 적게 올라갔었어요. 이번 달에 이거를 다 따라잡았고요. 비중을 따지게 되면은 이게 한 7% 정도 되는 항목이니까 0.04% 정도 높게 나온 요인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거비입니다. 시장에서 예상은 한 0.4% 정도, 그러니까 전월 대비 0.65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중반 정도 되거든요. 한 0.07에서 0.08% 정도 주거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 때문에. 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헤드라인이 딱 요마만큼 더 높게 나온. 근원 쪽에서도 그게 이제 주거비를 넣게 되면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고마만큼인 거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소멸 판매 나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예상치하고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숫자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11월은 아마 동결이지 않을까.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에서 일희일비라는 단어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조금씩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급등, 급락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다. 지금 국채금리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방향을 다시 좀 간밤에 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쪽 방향으로의 완전한 모습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뭐 일종의 삿바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올라간 그런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장기채가 많이 발행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거는 의사록이 최근에 나온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연준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기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왜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올라갈까에 대해 가지고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장기채가 향후 발행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유가가 조금 자극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은 뭐 거기에는 또 중립금리를 혹시나 또 상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도 해가지고서 어쨌든 장기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많이 튀었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 1, 2주 정도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당초 매파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어찌 보면 이걸 핑계 삼아서 향후 원래는 점도표 상에는 추가 1회 인상이 더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 그 자체가 연준이 마치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투의 얘기들을 모든 매파들이 나올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생각은 뭔가 경제 지표가 좀 강하게 나오거나 뭐 간밤처럼 인플레가 좀 높게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러면은 이게 금리가 올라가야 되나 장기금리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 자체가 기준금리 상승을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제한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소위 말해 그 박스에 갇혀 가지고서 경제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변동성은 매우 크고 그 안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뭐 9월 FOMC 회의가 시작하기 직전에 보시면은 10년물 금리가 한 4.3% 정도 되었거든요. 그다음 많이 올라갈 때가 거의 한 4.9까지 올라갔었죠. 4.8 후반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그 사이에서 있으면서 이제 지표들 나오는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9월 FOMC 이후에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는가 하다가 4.3 밑까지는 좀 아직은 힘들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간밤에는 30년물 금리도 17bp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뭐 수급적인 좀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간밤에 이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장 시작 1시간 전에 CPI가 나왔는데 네. 근데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는 좀 내렸었다가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는 반등을 다시 했죠. 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2시 정도부터 쭉 빠졌는데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입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국채 입찰이 있을 때 하나는 경쟁률, 그러니까 응찰률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또 하나가 직전에 형성된 금리 대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당시에 거래되고 있는 30년물 금리 대비해 가지고서 뭐 이번엔 30년물이지만 뭐 이게 10년물이나 딴 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거 대비해 가지고서 실제 응찰이 될 때의 금리가 어떻게 나오냐, 그 둘의 차이가 얼마 나느냐. 인데 그게 이제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응찰률이 낮았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이게 그 채권 시장에서는 우려를 좀 많이 하는구나라는 거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CPI가 나온 직후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에는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응찰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뭔가 수급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거가 오히려 더 크게 시장에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가 좀 채권 시장에는 생각보다 크구나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우려라는 건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걸까요?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지금 장기채가 발행이 네. 오는 4분기부터 해가지고서는 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물량을 다 과연 받아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받아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 최근 들어와가지고서 좀 응찰률이나 아니면은 금리가 형성되는 게 약간 더 높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는 응찰률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금리 상황이 오히려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는 응찰이 나올 때마다 이 정도 가격으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은 빠질 때마다 사는 것 네네네, 같이 그렇죠. 그게 됐는데 지금은 최근에 사실은 또 가파르게 금리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주 들어와서 요 며칠은 응찰률이나 이런 거에서 좀 눈치 보기가 있었던.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물량에 부담을 주는 게 결국은 재무부에서 발행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인데, 근데 이제 부채한도 협상 때 보셨겠지만은 네.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 그게 거의 제로까지 없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당초 계획이 연말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6,500억 달러, 그다음 연말까지 7,500억 달러를 채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적자도 있는 상황에서 적자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잔고도 바닥이 났으니까 그거를 또 채우겠다 해서 이중으로 부담이 있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7천억 달러 이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금 물량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지금까지가 물량 부담이 이제 우리가 물량 부담을 경험을 하면서 재무부가 잔고를 채워왔다라는 거고, 사실 거기에 많이 기여를 한 거는 영래포 잔고는 이거는 초과 유동성이 거기에 연준으로 의해서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풀려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2조 달러가 조금 넘어가던 게 간밤에는 보니까 1조 달러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여기에서 상당 부분을 받아주고 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1조 달러 정도가 남아 있는데 다만 요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일단은 영래포에서 받아주게 될 것이다. 이고 아마 여기까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영래포 잔고가 바닥이 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서 받아줄 거냐, 또 이런 고민까지도 하시는데, 과거에 보시게 되면 2018년 19년도에도 영래포 잔고가 있었다가 그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줄어들어요. 네. 이게 완전히 줄어들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QT를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 QT 금액 줄이기가 그 다음에는 순서로 들어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영래포 잔고가 거의 없어지고 나면은 연준은 아마도 QT 금액을 줄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물량을 받아줄 때들은 있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의 움직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이 워낙 과격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슈가 나오면은 상당히 좀 이제 사실 주식으로 치면 이건 정말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격하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하게 네. 움직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래포 잔고가 지금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된다면 QT 쪽으로 이제 이슈가
완전히 네.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사실 대표님께서 몇 달 전부터 좀 해주시던 네, 얘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보자면 시장을 움직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라면 지금 말씀해주신 30년물 입찰 에 관련된 뭐 수급적으로 좀 크게 움직인 면이 있었고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당연히 CPI 쪽일 텐데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혼재되게 나왔어요. 헤드라인을 보자면 또 그렇고 근원을 보자면 그렇고 분석을 또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제는 뭐 다들 보셨겠지만은 네. 그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숫자가 그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0.1% 포인트 네. 높게 나왔고 근원은 예상치 수준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예상치가 전월 대비 0.3인데 시장 예상치는 이제 0.2 중후반이었어요. 아, 네, 소수점 이제 둘째 자리까지 보자면은 근데 0.3을 오히려 넘어서는 그러니까는 약간 0.32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원도 약간 높게 나왔다. 네. 근데 여기 두 가지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CPI가 조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단기간에 이제 좀 이슈를 좀 해소를 그때 장중에는 뭐 그 30년물 입찰하기 전까지는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한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에너지 쪽의 상승이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에너지 쪽을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1.5%, 그 다음에 가솔린만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2.1% 상승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CPI에 들어가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 미국 에너지청에서 이제 EIA에서 발표하는 평균 가솔린 가격 요거 추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매주 나오거든요. 그럼 요걸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요 숫자들을 예상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림이 거의 일치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 2022년도 말 정도 보시면은 요 때가 뭐 유가나 아니면 가솔린 가격의 거의 저점이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번 숫자 나오기 전 한 달 전 CPI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EIA에서 올라간 가솔린 가격 대비해서 CPI에서 가솔린 가격이 올라간 게 한 6%, 7% 정도 적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은 향후에 물가에는 이 정도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아마 따라잡지 않겠느냐였는데 네. 이번 달에 이거를 다 따라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거 이제 10월 둘째 주까지 나왔거든요. 가솔린 EIA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최근에 좀 가솔린이 꺾여가지고서 요번에 발표된 거가 저점 대비 상승폭으로 보면 이제는 더 높아져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그 이제 시장 예상 대비해 가지고서 높았던 요인 에너지 요거를 시장에서는 한 0.9% 정도 전월 대비 오를 걸로 봤는데 실제로는 1.5% 정도 올랐거든요. 비중을 따지게 되면은 여기 한 7% 정도 되는 항목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한 0.04% 정도 높게 나온 요인이었다라는 거고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는 역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요 부담은 어찌 보면은 물가에서는 부채 같은 거였는데 일단 이거는 사라졌다. 그래서 뭐 사실 요것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지금 유가가 어쨌든 조금 내려왔으니까는 요거는 과거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물가가 더 높게 나오는데 기여를 한 거는 주거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주거비 전월 대비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내려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예상은 한 0.4% 정도이지 않을까 전월 대비라고 봤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0.65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걸 반영해 보면은 거의 한 0.07에서 0.08% 정도가 주거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 때문에 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헤드라인이 딱 요만큼 더 높게 나오게 아, 되거든요. 에너지와 주거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원 쪽에서도 예상보다 소수 둘째까지 가게 되면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주거비를 넣게 되면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고마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에는 일단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유가를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최근에 좀 내려왔으니 지금 요번에 유가 요인으로 그리고 또 아직 못 따라잡았던 그 가격 반영분만큼을 다 따라잡았으니 네. 오히려 이거는 뭐 중립적인 거 아니냐 정도이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전월 대비로 해가지고서 들쭉날 쭉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던 네.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최근에 없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좀 더 긴 그림으로 봤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집값 상승률에 대해 가지고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을 하던데 그러면은 그 지금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전월 대비 숫자가 좀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신규 렌트 맺어지는 거를 봐가지고서는 그게 물가에 반영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여전히 주거비 쪽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 스토리는 유효한 게 아니냐라고 보다 보니까는 CPI가 나왔지만은 뭐 놀랄만한 요인들이 없었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게 뭐 유가의 최근의 상승이 전이되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하다 보니 CPI가 그냥 뭐 시장의 예상 정도. 근데 어쨌든 헤드라인은 조금 더 높게 나왔으니 시장에서 약간은 더 우려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소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CPI 이슈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소화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페드와치에서 네. 향후 연준 정책 뭐 어떻게 될 건지 확률 나오는 것도 보시게 네. 되면 이제 최근에 좀 매파들까지도 비류기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당장 11월에 있을 회의에 대해 가지고서는 동결 확률이 거의 9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간밤에 거의 변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그러면 오래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씩 그 이제 금리가 동결이 좀 더 길어질 거에 대한 확률들이 조금씩 높아지기는 했지만은 사실 요 데이터 나온 것 가지고서는 그렇게 반응은 하질 않았다라는 거고. 그럼 일단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11월 회의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그때까지 나올 만한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큰 데이터가 하면은 PC 물가가 일단 있겠지만 네. 요건 사실은 CPI고 PPI가 나오고 나면 거의 거기에 부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이슈가 못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러면은 소매 판매하고 고용이 남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11월에 회의가 30일 그다음에 11월 1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일 날에 구인하고 ADP가 나오고 그다음 그 주 금요일에 이제 그 노동통계청의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을 못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민간 것만.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회의 둘째 날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안 보고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용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판단을 네. 할 건데 말이 나온 게 지금 시중금리가 올라간 것 그 효과 자체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진배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상 거의 이제 동결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좋게 나온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소매 판매 나오는데 소매 판매 나오고 연준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침묵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 기간이 며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매 판매를 보고 연준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경기가 뜨겁게 재가속화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이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말로서 또 기대를 바꾸려고 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예상치 하고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숫자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눈앞에 보이는 11월은 아마 동결이지 않을까로 보이고 그러면은 12월 회의까지는 또 데이터를 우리가 몇 차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 같은 경우는 2달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도 2달치를 더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나오는 것들의 데이터의 총합을 보고서 결정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사실 최근에 연준이 말해온 거에서 별로 그렇게 변화를 줄 만한 요소는 없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의 11월은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이번 주에 물가를 좀 걱정을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큰 위력을 발휘할 만한 숫자들은 안 나온 거잖아요. 오히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채권금리, 장기금리의 상승이 정책금리 상승과 거의 맞먹는 효과를 준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훨씬 더 좀 위력 있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밤에 나온 CPI를 봐도 2%대 목표 물가는 상당히 이게 어려운 목표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9%대에서 지금까지는 좀 쉽게 내려왔어도 여기서는 2%까지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린 요인들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2% 물가, 그러니까는 3%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올해 연말까지에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베이스 효과 때문에 내려오던 것이 좀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인데, 근데 근원은 그보다는 좀 더 빨리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로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디스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자료를 봐주시게 네. 되면은요. 우리가 물가를 볼 때 요번에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 게 ISM 제조업 이제 PMI가 나올 때 거기에 지불 가격하고 CPI하고 이렇게 좀 시차를 두면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지불 가격은 좀 낮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물가 쪽에서 재차 상승이 나올 것 같으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쪽에서 식품도 한 13% 정도를 차지하는 큰 요인인데, 요거는 미국의 비료 가격하고 비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비료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제 사실 앞으로도 좀 더 내려갈 것이 보이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근원 같은 경우가 지금 구인하고 연관이 깊은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좀 내려오고 있다가 최근에 구인 데이터가 한번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각종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민간 데이터에서는 또 좀 내려가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구인의 다른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이직률이나 퇴사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좀 약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여기에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주거비 관련해가지고서도 사실 아직까지 내려올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물가 쪽에서는 지금 이번 겨울이 어찌 보면은 거의 마지막 의구심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추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제 유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쟁이라는 요인이 발발을 해버려가지고 사실은 이게 정말로 아주 최악의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서 말할 때 그걸 누구도 아니다라고 부정 못 하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네, 전쟁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유럽 쪽의 가스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올겨울에 너무 추워버리면은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가스가 또 좀 자극을 받아버리면 물가 부담 요인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겨울을 맞이하면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 나가면서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지금 여러 선행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에는 그 자극 요인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서 계속 좀 물가 쪽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의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지만 간밤에 가장 큰 CPI, 어쨌든 헤드라인 상승에 영향을 줬던 주거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려올 여지가 좀 많다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채권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게 좀 불안함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매파적으로 분류가 되는 이 이사마저도 이런 언급을 하면서 좀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정말로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가, 긍정적인 쪽으로도 작용을 하는 면이 반대급부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균형 있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 네. 경제 상황을 볼 때 이게 딱 한 가지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일종의 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경제 자체가 모든 게 엮여 있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떤 쪽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로 인한 다른 효과들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게 또 다른 곳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이런 체인 효과를 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기금리의 상승이 그런 식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거를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이거를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게 단순히 장기금리의 상승 이걸 가지고서 시장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는 지금에서부터 한 달 전 정도에서부터의 이야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12월 FOMC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로 보게 됐었을 때에는 데이터를 볼 시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도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지금 정도에서는 잠시 멈춰서 데이터를
몇 달치만 조금 더 몇 개만 보고서 우리가 결정해도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루에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저는 뭐 지켜볼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선행적인 격에 나오는 것들에서는 그렇게 이 데이터들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냥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주요 대형 은행들, 뭐 금융권을 중심으로도 실적 발표도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이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은행에서 문제 생기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네.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그 긴급 자금을 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장기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사실 그 자금을 쓰는 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던 몇몇 중소은행들은 여전히 그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딱히 지금 스트레스 정도가 최근에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증가했다라는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에서 조금씩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도 실적 시즌 시작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추정치가 많이 계속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주요 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IT하고 배터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동차나 그 다음에 시클리컬 쪽 철강이나 이런 데가 나올 건데 그다음 금융도 나오고요. 사실 요 정도의 주요 기업만 다 나오면 우리나라 실적은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를 하고 있다.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시장의 우려가 과했구나라는 거를 저는 뭐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 뵐 때까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뭘 좀 주목을 할까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소매 판매를 네. 보면서 재가속화론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게 뭐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서는 뭐 앞으로 한두 달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데이터 나오는 대로 꼼꼼한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86번가 정광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